지금까지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중추신경으로 전달되면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내리고 운동신경으로 전달하여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 외부에서 오는 것만 자극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자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것도 우리 몸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체온 변화에 대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데,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체온과 같은 몸의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간뇌이기 때문에 간뇌에서 내려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한 적절한 반응들이 일어나도록 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체온과 같이 몸의 내부적인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신경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는데,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작용해서 몸의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내부적인 환경이 변하는 것도 우리 몸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체온뿐만 아니라 혈당량이나 수분량 등의 변화가 감지되면 이 변화가 자극으로 작용하여 뇌로 전달되고, 체온과 혈당량 등을 조절하는 중추인 간뇌에서는 변화된 상태를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신경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하여 몸의 상태를 조절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몸의 체온이나 혈당량, 수분량 등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외부 환경이나 몸속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몸의 체온, 혈당량, 수분량 등의 몸속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즉 몸속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몸의 체온, 혈당량, 수분량 등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인데, 분비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분비세포가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분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분비하는 방법에 따라 외분비세포와 내분비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 위쪽이 피부층이고 아래쪽에 혈관이 있다고 할 때 외분비세포는 피부 밖으로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분비관이 있지만 내분비세포는 그런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분비세포는 물질을 만들어서 피부 밖으로 분비할 수 있지만 내분비세포는 분비관이 없어서 혈관으로 물질을 분비해서 다른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킵니다. 외분비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는 침, 땀, 소화액이 있고, 이런 물질들을 분비하는 세포가 모여있는 곳을 외분비샘이라고 하고, 각각 침샘, 땀샘, 이자 등과 같은 곳에서 분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침과 땀은 피부 밖으로, 즉 몸의 외부로 분비하는 것을 잘 알지만 소화액은 몸의 내부로 분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에서 음식의 소화가 일어나는 소화기관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긴 관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음식이 이 통로를 지나갈 때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은 우리 몸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분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분비샘처럼 분비관이 따로 있지 않아서 혈액을 통해 분비하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의 종류와 내분비샘의 종류는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내분비세포로부터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하면 혈관 속 혈액을 타고 호르몬이 온몸을 이동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항이뇨 호르몬을 예시로 살펴보면, 분비된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특정 세포나 기관에 도달하면 이 호르몬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간에서만 작용하고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만 작용하는데, 이 두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쭉 이동하다가 인슐린은 간에 도달하면 호르몬의 기능이 작용하게 되고,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만 작용하므로 더 이동하다가 콩팥에 도달하게 되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르몬들은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 도달했을 때만 호르몬의 기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특정 세포와 기관을 표적이 되는 세포와 기관이라고 해서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하는 대표적인 내분비샘과 내분비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이름과 각각의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어디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고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은 대표적으로 간뇌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과 목에 있는 갑상샘, 콩팥에 붙어있는 부신과 소화액을 만드는 이자, 그리고 남자에게 있는 정소와 여자에게 있는 난소가 있습니다. 먼저 뇌하수체는 간뇌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곳으로 마치 두 개의 주머니처럼 생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는 대표적으로 생장 호르몬과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생장 호르몬은 온몸에 작용해서 뼈와 근육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항이뇨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이뇨작용, 즉 오줌을 만드는 것을 조절하는데, 콩팥에 작용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물이 재흡수되는 것을 조절해서 오줌의 양을 결정합니다. 갑상샘은 목에서 성대 아래쪽에 나비 모양으로 붙어있는 기관으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티록신은 간이나 근육에 있는 세포에 작용해서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세포호흡의 개념은 2학년 때 동물과 에너지라는 단원에서 배웠는데, 세포 안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면 세포 안에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신은 콩팥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곳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간, 근육, 심장에 작용하는데,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높이고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티록신처럼 세포호흡을 촉진하여 몸의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울 때 다뤘었는데,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둘 다 간에 작용하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난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인데,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으로 자궁과 유방 등에 작용해서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기도 하고, 여자의 임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정소와 전립선 등에 작용해서 남성의 2차 성징 발현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난소와 정소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의 생식과 유전이라는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양이 분비되도록 조절되는데, 만약에 호르몬이 정상적인 분비량보다 더 많은 양이 과다 분비되거나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어 부족한 경우에는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뼈와 근육의 생장을 촉진하는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키가 2m 이상 과도하게 자라는 거인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족해지면 성인이 돼서도 키가 14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소인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부족해지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성장이 늦어지는 발육부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오줌이 생성되는 요붕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져서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배출되는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양이 조금만 많아지거나 적어져도 몸에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붕증이나 당뇨병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내분비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되며 각각의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도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과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티록신과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체온 변화를 예로 들면서 체온 변화와 같이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자극으로 작용하여 뇌로 전달하고, 간뇌에서 신경과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려서 체온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 체온 변화, 혈당 변화, 수분량 변화와 같은 몸속 상태의 변화가 감지되면 각각 티록신, 인슐린, 글루카곤, 항이뇨 호르몬 등의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온 변화의 경우에는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작용하여 조절하게 되는데, 신경과 호르몬이 조절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신경을 통해 일어나는 반응은 대표적으로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즉시 손을 떼는 것과 같이 자극이 느껴졌을 때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호르몬을 통해 일어나는 반응은 대표적으로 생장 호르몬을 통해서 뼈와 근육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의 조절 작용과 호르몬의 조절 작용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먼저 신경의 조절 작용은 간뇌에서 내린 명령이 신경을 이루는 세포인 뉴런을 통해서 차례대로 신호가 전달되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신경을 통한 반응은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즉각적으로 손을 떼는 것과 같이 자극에 대해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야 해서 뉴런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다만 신호가 매우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게 되고, 뉴런이 서로 연결된 부위에만 작용하므로 작용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런을 타고 신호가 전달될 때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를 지나 축삭돌기로 향하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호르몬의 조절 작용에서는 간뇌의 명령에 따라 내분비샘이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표적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이동하다가 표적 기관에 도달했을 때 작용하게 되므로 표적 기관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신경에 비해서 느리지만, 호르몬이 표적 기관에 작용하고 나면 그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멀리 있는 기관에까지 전달되어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정해진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한다는 것과 종특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특이성이라는 것은 특정 종에서만 작용하는 특이성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돼지의 호르몬이 돼지에게만 작용하고 사람에게 주입했을 때 효과가 없다면 돼지라는 종에게서만 특이성이 나타나므로 종특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돼지가 가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사람에게 주입했을 때 사람이 가진 인슐린 호르몬과 동일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종의 동물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몸의 내부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 즉 체온, 혈당량, 수분량 등의 변화가 생길 때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운 상황에서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체온이 내려간 것을 감지하여 이를 조절하기 위해 간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체온을 조절할 때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체온 조절과 관련해서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살펴보면 몸의 근육을 떨리게 하여 열을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추울 때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은 사실 근육을 떨리게 해서 그로 인한 열이 발생하기 위한 신경의 조절 작용입니다. 또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몸의 열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는데 우리가 추울 때 닭살이 돋는다 라고 표현하는 현상이 피부가 수축하면서 털이 서게 되고 털이 있는 곳에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유는 피부 쪽으로 지나가는 혈액이 차가운 외부 공기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이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즉 혈액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은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감지되자마자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호르몬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간내에서 갑상샘에게 명령을 내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티록신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표적기관인 간이나 근육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므로 티록신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세포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더워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체온이 올라간 것을 간뇌에서 감지하고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체온이 내려가도록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살펴보면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피부의 열을 뺏어가게 하고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발산하도록 만드는데 땀을 분비하게 되면 피부에 맺힌 땀이 기화되면서 피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키면 피부 근처의 혈관으로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혈액의 열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혈액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호르몬을 통해 체온을 낮추는 방법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는 양이 줄어들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되면 티록신의 표적기관인 간과 근육에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억제되어 열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체온 조절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추울 때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이를 간뇌에서 감지하고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체온을 높이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신경을 통해서는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 밖으로 혈액의 열이 발산되는 양이 줄어들도록 하고 근육을 떨리게 하여 열이 발생하는 양이 증가하도록 만듭니다. 호르몬을 통해서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하여 간과 근육에서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도록 촉진시켜서 세포호흡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려갔던 체온이 다시 정상적인 체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더울 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를 간뇌에서 감지하고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체온을 낮추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신경을 통해서는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 밖으로 혈액의 열이 많이 발산되도록 하고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피부의 열을 뺏어가도록 만듭니다. 호르몬을 통해서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서 간과 근육에서 세포호흡이 줄어들도록 억제해서 발생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갔던 체온이 다시 정상적인 체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체온을 조절할 때는 신경과 호르몬이 모두 작용하게 되며 추울 때는 밖으로 발산되는 열의 양은 줄이고 몸의 내부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도록 해서 체온을 올리는 반응이 일어나며 더울 때는 밖으로 발산되는 열의 양은 늘리고 몸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체온을 낮추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 중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라는 것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당이라는 것은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들을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같은 형태로 작게 분해해서 몸속으로 흡수하게 되는데 영양소들이 흡수될 때 소장의 내벽에 있는 작은 융털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는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간뇌에서 이것을 인지하여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에게 혈당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이자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이 작용하는 표적 기관은 간이므로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간에 도달하게 되면 작용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합성해서 간에 저장하도록 만드는데 포도당을 이렇게 알갱이 한 개로 표현한다면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수천 개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형태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만든 후에 녹말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듯이 사람의 몸에서도 음식을 통해 섭취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묶어서 저장하게 되는데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도록 촉진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므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혈당이 낮아진 것을 간뇌에서 인지하고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에게 혈당을 높이기 위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이자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글루카곤이 작용하는 표적 기관도 간이므로 글루카곤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간에 도달하게 되면 작용하게 됩니다. 글루카곤이 하는 일은 방금 전에 본 인슐린과 반대로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면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간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도록 촉진시켜서 혈당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식사 후에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많이 흡수되어 혈당이 높아지면 간내에서 이를 감지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간내의 명령으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간에서는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여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합성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정상 수준의 혈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식사 후 많은 시간이 지났거나 운동을 한 후에는 혈당이 낮아지게 되는데 간내에서 이를 감지하고 혈당을 높이기 위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간내의 명령으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간에서는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 속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혈액 안의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정상 수준의 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수분량을 조절할 때는 특정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조절하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처럼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두 호르몬을 분비하여 조절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여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면서 혈당이 낮아지고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내보내면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몸에서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체내 수분량을 얘기할 때 혈장 삼투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삼투압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체내 수분량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이 물질들의 농도가 진해지거나 묽어지게 되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부풀어 오르거나 쪼그라들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 변화를 간뇌에서 감지하고 체내의 수분량을 늘리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한 호르몬은 간뇌의 아래쪽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분비됩니다. 뇌하수체에서는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므로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콩팥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과정 중 몸속에 있는 물이 오줌으로 버려지지 않고 혈관으로 다시 흡수되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혈액 안의 수분량이 증가하도록 만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오줌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물과 포도당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후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는데, 이때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되고 물은 대부분이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것을 촉진하여 이전보다 많은 양의 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혈액 속의 수분량을 증가시키고 오줌으로 버려지는 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참고로 재흡수 과정에서 포도당이 100% 혈액으로 재흡수가 돼서 원래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포도당이 없어야 하는데, 앞에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혈액 안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높아져서 오줌으로도 포도당이 배출되는 당뇨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셔서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간뇌에서 이를 감지하여 체내 수분량을 낮추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간뇌의 명령을 받은 뇌하수체에서 이번에는 체내 수분량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억제되면 콩팥에서 이전과는 반대로 물의 재흡수가 억제되는데,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물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빠져나갈 때 물의 재흡수 과정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수분량은 감소하고 오줌의 양은 증가하면서 체내 수분량이 일정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은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물이 혈관으로 많이 흡수되어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이 억제되어 오줌의 양이 많아집니다. 만약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양의 물이 오줌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요붕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게 되면 간뇌에서 이를 감지하여 명령을 내리는데, 간뇌의 명령을 받은 뇌하수체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이고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양을 늘려서 혈액 속 수분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으로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여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셔서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간뇌에서 이를 감지하여 명령을 내리는데, 간뇌의 명령을 받은 뇌하수체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억제되면 콩팥에서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이 억제되어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여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의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표적기관에 작용한다는 것과 우리 몸의 다양한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특징들과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식이 신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호르몬이 같이 작용하는데 체온을 조절할 때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어 세포 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상황에 맞게 분비되어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서로 변환시키면서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내에 붙어있는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물이 재흡수되는 양을 조절함으로써 체내 수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오늘 배운 호르몬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작용으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